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시부모님께서 합가하자고 하셨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죠. 여보, 나 방금 2년짜리 강원도 산골로 발령받았어. 내일 바로 떠나. 부모님이 오셔서 당신 챙겨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그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구수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건 제 자신 있는 요리이자 힘든 하루를 보낸 남편,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서울의 우리 아파트는 넓진 않아도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다 늘 아늑했습니다. 결혼 3년, 저는 이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우리 부부의 진정한 안식처라 자부해왔습니다. 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들어오는 얼굴이 평소와 달리 환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양복도 안 갈아입은 채 식탁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두부를 덜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칭찬받았어? 아니면 프로젝트라도 따냈어? 지훈은 찌개를 한술 뜨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죠. 그는 숟가락을 놓고 제 눈을 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일 아니야. 훨씬 큰 희소식이지. 방금 고향에 전화했는데 부모님께서 허락하셨어. 다음 주 수요일에 아예 올라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실 거야. 이제 우리 집도 항상 북적이고 따뜻하겠네.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차가운 전기가 등을 타고 흘러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소리는 사라지고 천장 팬 소리와 남편의 만족스러운 미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을 찾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며칠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합치신다고? 언제부터 얘기된 거야? 왜 난 전혀 몰랐지? 지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부모님 연세도 있는데 시골에 두 분만 계시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 내가 외아들이잖아.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효도인데 이걸 상의까지 해야 해? 어머니가 시골 살림 다 처분하셨대. 올라오셔서 노후도 보내시고 우리도 챙겨주시겠다고. 내 계획 완벽하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목구멍에 쓴 것이 걸린 듯 했습니다. 완벽.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결혼 3년. 저는 누구보다 그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지훈은 좋은 남자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말씀이라면 모든 따르는 마마보이라는 점이었죠. 그에게 어머니의 말씀은 곧 법이고 진리였습니다. 아내인 저는 시어머니가 감독하고 남편이 주연인 드라마의 조연 같았습니다. 손에 든 밥그릇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이 썼습니다. 명절 시댁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거지하는 제 모습을 지적하시던 시어머니, 옷차림을 타박하시던 말투, 아이가 없는 저를 향한 뼈 있는 농담들. 며칠이 몇 년처럼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좁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우리 집 좁잖아. 부모님 불편하시지 않을까? 평생 넓은 시골집에서 사셨는데 답답하실 거야. 차라리 우리가 주말마다 자주 찾아뵙는 건 어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제 의견이 자기 뜻과 다를 때마다 짓는 익숙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좁으면 부대끼면서 정답게 살면 되지. 평생 고생하며 날 키우셨는데 이제 서울에 집 있다고 시골에 외롭게 두라고? 너 너무 이기적이야. 난 이미 결정했어. 수요일에 연차 낼 테니 너는 방이나 깨끗이 치워놔. 어머니 오셔서 며느리 살림 못한다고 욕하시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을 마친 지우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 그의 씹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는 제 마음속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된장찌개 위로 기름이 굳어가는 모습이 절망으로 얼어붙는 제 마음 같았습니다. 지우는 효도를 말했지만 제 눈앞엔 캄캄한 미래만 보였습니다. 제 인생의 먹구름은 바로 이 식탁에서 남편의 무심함과 독단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우는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 가장 큰 효도를 했다고 믿는 남자의 태평한 코골이었습니다. 저는 커튼 틈으로 새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녁 내내 억눌렀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걸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지훈 씨, 일어나 봐. 잠깐 얘기 좀 해. 지훈은 짜증 섞인 잠꼬대로 대꾸했습니다. 내일 얘기해. 피곤해. 아침에 회의 있단 말이야.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야. 지금 해야 해. 제발 일어나서 내 말 좀 들어줘. 지우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댔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 물었죠. 또 부모님 얘기지. 저녁에 다 말했잖아. 별것도 아닌 걸.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저도 일어나 앉아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며느리 책임 알아요. 하지만 합가는 큰 변화잖아요. 우리 결혼 이제 3년 됐고 계획도 많은데 게다가 두 세대 생활 방식은 너무 달라요. 어머님은 일찍 일어나시고 짜게 드시고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시잖아요. 우린 늦게 퇴근하고 쉴 공간이 필요한데 갈등이 생길 거란 생각 안 해봤어요? 지우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해. 우리 엄마 털털하신 분이야. 뭘 그렇게 겁내. 오시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신다는데 당신은 편하기만 할 텐데 뭐가 불만이야. 전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손으로 우리 집 꾸리고 싶어요. 부엌이 어머님 입맛에 맞추라고 지시받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해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당신도 어머님 성격 알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도. 저는 과거의 상처를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죠. 지금 우리 엄마가 까다롭다는 거야? 너 자신을 좀 돌아봐. 아직 살아보지도 않고 시어머니 무서워하고 갈등부터 걱정해. 민서야, 너 정말 이기적이다. 우리 집에 아들이나 하나인데 부모님이 나랑 안 살면 누구랑 살아? 그럼 부모님 요양원에 보내서 너 편하게 해줄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력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냥 미리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 근처에 집을 얻어들이는 건 어때요? 됐어. 그만해. 지우는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이야. 누가 살지는 내가 결정해.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나를 따르고 이 집 규칙을 따라야 해. 부모님은 오실 거고 변하지 않아. 며느리 돌이나 잘할 생각해. 나까지 불효자식 만들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라는 말은 차가운 물벼락 같았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고 대출금을 함께 갚고 집안을 꾸렸지만 지훈의 눈에 이 집은 그의 영토였고 저는 말을 잘 들을 때만 머물도록 허락된 존재였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어머니가 전부인 지훈에겐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에겐 생각을 나누는 아내가 아니라 복종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운 반항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우는 대신 대담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제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더 이상 이숨 막히는 새장 안에서 착한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말 이틀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흘렀습니다. 지훈은 제게 벌을 주려는 듯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저를 굴복시킬 거라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고분고분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시장에 가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비싼 순면 이불을 샀습니다. 나중에 아이 방으로 쓰려던 방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창틀까지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에 기대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그래,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주니 얼마나 평화로워. 부모님 오셔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우리 엄마가 좀 꼼꼼하시잖아. 이렇게 해두면 트집 잡을 일 없겠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제 고분고분함이 거센 파도를 감추기 위한 연극이란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손은 시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 머릿속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난주에 교육청에서 온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휴직한 교사의 자리를 채울 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 강원도 산간 지역 벽지 학교 파견 근무 공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이제 그 공고는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원서를 썼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름만 들어도 아득한 곳,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감시하는 시어머니도 굿대 없는 남편도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서는 제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견 기간을 2년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지훈이 당연한 효도를 아내 도움 없이 감당해보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느껴보길 바랐습니다. 지원서에 서명할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제 자유를 선고하는 망치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위한 물건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달려 나와 짐을 들어주며 즐겁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아버지 쓰시개 이발기까지? 센스 있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즐겨요, 여보. 당신의 최고인 아내는 곧 사라질 테니까. 저는 여전히 밥을 짓고 셔츠를 다리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그의 말을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 속에서 체념의 불꽃은 이미 꺼져 있었고 막다른 길에 몰린 여자의 차가운 결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지훈은 연차를 내고 부모님을 모시러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익숙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짐들 사이에 파묻혀서 계셨습니다. 깔끔한 여행 가방이 아니라 터질 듯한 마대 자루, 테이프로 감은 스티로폼 박스, 그리고 꽃기호하고 우는 수탉 2마리가 갇힌 닭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우렁찬 사투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뭘 하느라 이렇게 갯떠. 와서 이 찹쌀 자루 좀 같이 들지 않고 시골 쌀이라 맛있는 거지. 너희가 사먹는 쌀이랑은 달라. 저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힘드셨죠? 제가 들게요. 지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이 환했습니다. 여보는 가벼운 거 들어. 무거운 건 내가 들게. 부모님께서 고향을 통째로 이고 오셨네. 한 달은 좋게 먹겠다. 우리는 짐들을 옮기느라 짐땀을 뺐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가방을 바닥에 쿵 내려놓고 레이더처럼 집 안을 훑었습니다. 집은 넓네. 근데 커튼은 왜 이렇게 시커먼 잿빛이야? 초상집 같잖니. 화사한 꽃무늬를 달아야 복이 들어오지.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커튼이 햇빛 차단이 잘 되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 깔끔해 보여서요. 깔끔은 무슨. 그녀는 제 말을 자르며 유리 테이블을 훑었습니다. 칙칙하기만 하구먼. 그리고 이 마룻바닥, 물 쏟으면 바로 부풀어 오를 텐데 내가 지훈이한테 타일로 깔랬더니 꼭 내 말 듣고 고생을 사서 해요. 시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셨고 지훈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버지, 아파트는 화재 경보기 때문에 연기 나면 시끄럽게 울리고 벌금 물어요. 베란다에서 피우세요. 시아버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셨습니다. 서울은 참 피곤하게 사네. 담배 한 대도 마음대로 못 피우고. 그날 저녁 식사는 숨 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음식 맛을 지적하시더니 제 배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소식 없냐? 옆집 순인의 딸은 너희보다 늦게 결혼했는데 어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더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해?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은 가봤어? 밥을 먹던 지우는 헤헤 웃으며 닭고기를 집어들였습니다. 어머니도 참, 뭘 그런 걱정을 하세요. 애는 하늘이 주시는 건데 때가 되면 생기겠죠. 아직 계획 중이에요. 계획은 무슨?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여자는 시집 왔으면 애부터 낳아야 하는 거야. 지훈아, 너 마누라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 내가 올라온 이상 이 문제는 꽉 잡을 테니 더 이상 미룰 생각 마라. 우리 집안대가 내 대에서 끊길 순 없지. 저는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린 듯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 같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관심이라고 생각할 뿐 그 말 속의 심각한 모욕은 깨닫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에게 음식을 집어주는 지훈과 의기양양한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떠나기로 한 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쳐냈습니다. 놔둬. 내가 할게. 네가 하는 건 믿음이 안 가. 세제만 낭비하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목적은 제 마지막 영토인 부엌을 점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시어머니가 수납장을 열어젖히고 제 양념과 소스를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사다 놨어? 이런 공장 간장은 다 화학약품이야. 버려. 내가 가져온 집간장 먹어. 이건 또 뭐야? 오레가노. 뭔 놈의 풀떼기가 이렇게 냄새가 고약해. 이것도 버려. 시어머니는 제가 아끼던 허브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물건의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은 벽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제 깔끔했던 부엌은 쌀자루와 이 빠진 그릇이 널브러져 있고 액젓 냄새가 진동하는 시골 부엌으로 변했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TV를 보며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가끔 그는 부엌 쪽으로 소리쳤죠.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오시자마자 집이 정리되네.
민서가 살림을 잘못해서요. 어머니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살림을 못한다, 가르쳐달라. 지훈의 눈에 지난 3년간의 제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어머니 편을 들어 아내를 깎아내리며 어머니를 기쁘게 했습니다. 배신감과 고립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개조가 필요한 며느리, 하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간, 이 역한 냄새, 지훈과 시부모님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저를 옥죄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숨겨뒀던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놀림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빨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육청 팀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예요. 강원도 파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 바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쳤습니다. 이 위선적인 가족 연극을 1초도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올렸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밖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곧 뒤집힐 거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늘 밤이 제가 순종적인 아내로서 자는 마지막 밤이 될 겁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새장을 벗어나 저 멀리 산을 향해 날아가는 새가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심호흡을 하고 파견 근무 결정서를 손에 들고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얇지만 제 인생의 무게가 담긴 서류 한 장을 들고 침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지훈만이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지훈은 고개를 들었죠. 아직 안 잤어? 내일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 아침으로 설렁탕 끓여드려.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발령 확인 이메일이 켜진 휴대폰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부터 읽어봐. 공식 확인 메일이야. 교육청의 붉은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심하게 훑어보던 그의 눈이 어느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 벽지 학교 교사 파견 근무 결정이라는 글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저를 쳐다봤죠. 파견 근무? 강원도 산골 마을. 2년. 여보, 지금 장난해? 저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공식 결정이야. 내일 아침 5시 반에 교육청 차가 데리러 올 거야. 미쳤어. 지훈은 소리치며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잘 있다가 왜 갑자기 그런 깡촌에 가겠다고 신청한 거야? 월급도 적고 환경도 열악하잖아. 부모님께서 오늘 막 올라오셨는데 내일 바로 떠난다고? 부모님 약 올리는 거야. 나 약 올리는 거야. 저는 그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임무 수행하러 가는 거야. 내 경력에도 좋은 기회고. 그리고 부모님 문제는 당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했잖아.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내고 이 집 며느리야. 당신 책임은 여기서 가족을 돌보는 거라고. 당신이 가버리면 누가 밥하고 청소하고 이 집안일을 다 해? 저는 희미하고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할 거 뭐 있어? 당신에겐 어머니가 있잖아. 어머니는 살림의 달인이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집안 정리도 어머니 방식대로 하실 텐데 내가 있으면 오히려 눈엣가시 취급만 받을 걸.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 나는 편할 거라고 당신이 말했잖아. 이제 내가 떠나줄 테니 당신이랑 부모님이 오붓하게 지내면 되겠네.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께서 당신 다 챙겨주실 테니 나도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해 이렇게 날카롭게 반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는 저를 붙잡을 이유를 찾으려 애썼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시부모님 오자마자 아내가 집을 나가. 내 얼굴에 먹칠할 셈이야. 너 정말 이기적이다. 당신 체면이 내 인생보다 중요해? 저는 힘주어 되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합가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 있어? 첫 식사 자리에서 모욕당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해봤어. 단 한 번도 없었지. 당신은 오직 어머니 감정만 중요했잖아. 그러니 이제 나도 내 감정을 위해 살기로 한 거야. 지우는 저를 노려봤지만 그의 눈빛 속 공격성은 당혹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허락 못해. 내가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거야. 이 집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저는 그의 상투적인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어. 안 가면 징계받고 해고될 수도 있어. 돌아오고 말고는 2년 뒤에 얘기하자. 그만 자. 나도 짐 정리마저 해야 하니까. 저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 있는 지훈을 뒤로 한 채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가 처량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 지훈이 잠 못 이룰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실불을 끄고 짐을 다 싼 가방 옆에 누웠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곧 자유로워질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고 차가운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세수를 하고 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고 립밤만 바른 뒤 머리를 높게 묶었습니다. 어제의 직장 여성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된 선생님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버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저는 그가 깨어있거나 밤을 새웠을 거란 걸 알았지만 그는 비겁하게도 이 순간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회피를 택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가자 부엌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닭죽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새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소리를 들은 그녀가 돌아봤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얘는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근데 그 가방은 다 뭐냐? 친정가니?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심호흡을 한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정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출장 가요. 출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출장을 이렇게 새벽부터 가? 며칠이나 가는데 집에 어른들 이제 막 오셨는데 집안일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때 시아버지도 침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눈을 비비며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지훈도 마침내 이불 속에서 나와 초췌한 모습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 쪽으로 턱을 까딱했습니다. 지훈 씨한테 물어보세요. 어젯밤에 다 얘기했어요. 저 강원도 산골마을로
2년 동안 자원봉사, 교육하러 가요. 오늘 아침에 차가 데리러 와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국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년, 너 미쳤니? 남편이랑 시부모 버리고 2년 동안 산골짜기에 가서 뭘 하겠다고? 그녀는 지훈에게 달려가 팔을 흔들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멍하니 서서 뭐해? 내 마누라가 바람나서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내가 남자 맞아?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발령 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막아요? 아이고, 세상에. 시어머니는 허벅지를 치더니 소파에 주저앉아 초상이라도 난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늙은 시부모가 먼 길 마다 않고 왔더니 오자마자 보따리 싸서 도망을 가네. 이 늙은이 무시하고 시부모 봉양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지. 그렇지. 동네 사람들이 알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저는 연극처럼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보며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안절부절 못하며 사과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국가에서 시킨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저도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모시고 싶죠.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 안 가면 직장을 잃어요. 직장 잃으면 저희 뭘로 먹고 살고 이 집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그것이 시어머니의 입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돌아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집에는 지훈 씨가 있으니 모든 일을 잘 처리할 거예요. 저도 마음이 놓여요.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울부짖는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할 것이 두려운 겁니다. 나 갈게. 아침 꼭 챙겨 먹고 출근해. 어머니가 끓여주신 죽, 맛있겠다. 저는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제 등 뒤에서 쿵 하고 닫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지훈의 한숨소리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죠. 5, 4, 3, 2, 1,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섰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 있어라, 나의 새장. 잘 있어라, 나의 숨 막히던 날들. 나는 나만의 하늘을 찾으러 간다. 택시는 새벽의 한적한 도시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은 아직 노랗게 빛나고 있었지만 동쪽 하늘은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창을 내려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도, 역한 액젓 냄새도, 지독한 담배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교육청 앞 집결지에 도착하니 흰색 미니버스가 이미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들도 분주하게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저처럼 젊은 교사이거나 새로운 경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설렘 가득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여정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를 골라 앉아 이어폰을 꽂고 잔잔한 연주곡을 틀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차창 너머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고층 빌딩, 화려한 쇼핑몰, 그리고 제가 영원한 보금자리라 생각했던 아파트 단지까지
모든 것이 점점 작아지다 가로수 뒤로 사라졌습니다. 버스가 도시를 벗어나 북쪽 산을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저는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봤습니다. 저는 지훈 옆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에 나가 돈을 벌고 집에 와선 밥을 짓고 청소하고 남편 비위를 맞추고 시댁의 간섭을 참아냈습니다. 저는 제가 한때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겠다는 꿈에 부풀었던 열정적인 사범대생이었단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훈과의 결혼은 폭력이나 외도는 없었지만 무심함과 강압으로 저를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아름답지만 영혼 없는 유리, 진열장 속 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등장은 이미 가득 찬 제 인내의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버스가 경사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탄했던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로 바뀌었습니다. 길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잣나무 숲이 웅장하게 나타났습니다. 안개가 구름처럼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창에 얼굴을 대고 원시적이지만 장엄한 자연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훈과 시어머니로부터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친정 부모님의 문자. 저는 친정 부모님께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2년 동안 파견 근무 가게 됐어요. 잘 지내니 걱정 마세요. 저녁에 도착해서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러고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분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지훈이 저녁을 먹으러 오는지, 시어머니가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오직 안개 낀 산봉우리와 끝없이 이어진 길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희박하지만 맑은 산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힘들고 부족한 것 투성이일 것을 알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이 제 안에서 강하게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이 넘어 버스를 타 몸이 쑤셨지만 마침내 우리 일행은 군청 소재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또 다른 젊은 여선생님은 군에서도 가장 오지로 꼽히는 산안개 마을 분교로 배정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을 주민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갈아탔습니다. 제 배낭은 고무줄로 오토바이 뒤에 단단히 묶였습니다. 비포장 산길을 몇 킬로미터 달리자 배낭은 금세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진흙탕 길을 15킬로미터 더 달려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산안개 마을은 그 이름처럼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후였지만 마을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드문드문 자리 잡은 초가집들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안개와 어우러져 몽환적이면서도 쓸쓸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분교는 완만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학교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낡고 허름한 목조 건물 세 채가 전부였습니다. 지붕은 이끼 낀 슬레이트였고 운동장은 다져진 흙바닥이었습니다. 대나무 굳기 개양대는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인자한 미소의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 이 험한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디 이해하고 잘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교사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교실 바로 옆 대나무로 벽을 만든 집이었습니다. 바닥은 널빤지로 되어 있어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구석에 아궁이가 전부였습니다. 함께 온 선생님이 방을 둘러보며 울상을 지었죠. 선생님,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밤에 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집 생각나요. 저는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도 사는데 우리라고 못 살겠어? 잠잘 곳이 있는 게 어디야? 저것 봐. 저게 바로 100만 불짜리 풍경이야.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계곡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을 댄 계단식 논이 하늘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미줄을 걷고 친구를 정리하고 모기장을 치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의 첫 식사는 마을 주민에게 얻은 나물을 넣고 끓인 라면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산골의 추위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옆에서 먹는 라면은 이상하게도 꿀맛이었습니다. 이곳은 휴대폰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 뒤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야 겨우 한 칸 신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켜자마자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훈에게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바로 받았죠.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 약 올리려고 하루 종일 전화기 꺼놨지. 지금 어디야? 당장 돌아와. 어머니가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난리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바람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 도착했어. 여기 정말 아름다워. 무사하다고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무사하긴. 뭐가 무사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니는 울고불고 아버지는 집에서 담배 피워대서 온 집안이 연기로 자욱해.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경비실에서 올라와 벌금까지 물었어.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당장 돌아와. 제발.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지훈의 하소연을 들으니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고작 하루 만에 그가 꿈꾸던 행복한 대가족의 환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걸까? 힘내. 어머니는 살림의 달인이시잖아. 아직 부엌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럴 거야. 당신이 장남이니까 잘 해결해야지. 나는 여기 신호가 약해서 오래 통화 못해. 건강 잘 챙기고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보약도 잊지 말고 먹어. 당신 몸에 좋은 거잖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애타게 저를 부르는 지훈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저는 바위 위에 서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광활한 어둠 속에 작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밥 짓는 연기 냄새, 풀 냄새가 섞인 공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마주해야 하는 지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산안개 마을에서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대신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다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없었습니다. 문을 여니 차가운 안개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산에서 끌어온 계곡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두툼한 옷을 껴입고 서리를 막기 위해 방수 잠바를 걸쳤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쁘게 입는 것보다 따뜻하고 편하게 입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20상의 까맣고 동그란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낡고 해진 나무 책걸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산골 아이들은 옷이 남루했고 어떤 아이는 어깨가 찢어진 옷을
어떤 아이는 단추가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쌀쌀한 날씨에도 맨발인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발들은 추위의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서리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장인 듯한 마르지만 눈빛이 초롱초롱한 남자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 어눌한 발음으로 저를 따라 인사를 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울의 제자들은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주고 깨끗한 교복을 입고 브랜드 신발을 신었습니다. 냉난방이 완비된 교실에서 빈 프로젝터와 스마트 칠판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멀쩡한 신발 한 켤레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서울 아이들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배움에 대한 갈망과 설렘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동화 속에서 걸어 나온 글자라는 마법을 부리는 요정을 보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빈 프로젝터도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필과 낡은 칠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이 벅차오르는 수업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고 나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은 어릴 때부터 바티를 도와 거칠었지만 연필을 쥔 손은 소중함으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주위를 둘러싸고 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순진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서울에는 자동차가 아주 많아요? 선생님은 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얘요? 저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제 손에 까맣게 탄 뜨거운 군고구마를 쥐어주었습니다. 선생님, 드세요. 우리 밭에서 난 거예요. 아주 달아요. 고구마를 손에 든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물질적으로 풍족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제 영혼은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은 단지 막막한 결혼 생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사라는 직업의 진정한 가치와 제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해준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저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이들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지훈의 목소리는 절망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 안 돌아왔어.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오늘 어머니가 내 옷을 전부 손빨래 하셨는데 내 비싼 흰 셔츠를 아버지 빨간 내복이랑 같이 빠는 바람에 얼룩덜룩한 걸레가 돼버렸어. 내가 뭐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삐쳐서 점심부터 굶고 계셔. 내가 와서 해결 좀 해줘.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의 하소연을 들으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했습니다. 지훈 씨, 30살이나 먹고 셔츠 하나 때문에 아내한테 전화해서 해결해 달라는 거야? 당신이 이제 어른인데 어머니랑 직접 얘기해봐. 어머니는 당신을 아끼니까 손수 빨래해 주신 거잖아. 어머니 마음을 몰라주면 안 되지. 그만 전화하고 나 교환 짜야 해. 저는 도시에서 온 골칫거리가 제 평화로운 세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저녁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고 믿음과 의지로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산안개 마을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맞춰 일어나고 산길을 걷고 이곳의 혹독한 추위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밤 수업 준비를 마친 후 아궁이 옆에 앉아 벌레 소리를 듣고 도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곳의 평화로움과는 반대로 서울에 있는 지훈의 삶은 혼란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의 하소연 전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것, 빨래 같은 사소한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더 큰 문제로 번졌습니다. 오늘 밤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막 수업 준비를 끝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듣고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지훈이 소리치듯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지금 화장실에 와서 전화하는 거야. 어머니가 방금 영상통화를 하셔서 내가 정말 회식하는 건지 확인하겠다며 부장님 바꿔달라고 난리를 치셨어. 나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왜 숨어서 전화해? 동료들이랑 회식하는 거면 당당하게 하면 되지. 당당은 무슨.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불티나게 오고 있어. 밤 9시가 넘었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건 나쁜 놈들이랑 어울리는 거래. 15분 안에 집에 안 오면 문 잠그고 밖에서 재울 거라고 협박하셨어. 내가 30살인데 3살짜리 어린애 취급을 하시니 미치겠어. 저는 현관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아들을 기다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지훈이 회식하고 늦게 들어올 때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면 그는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여자가 남편을 통제하려 든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제야 그는 진짜 통제가 어떤 것인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당신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술은 몸에 해로우니 어머니 말씀이 맞네. 어머니 화나시게 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 하지만 나 지금 중요한 고객이랑 같이 있단 말이야.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일인데 어머니는 내가 그냥 노는 줄만 아셔. 어제는 내 지갑을 뒤져서 돈을 세어보시더니 어디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냐고 추궁하셨어. 심지어 내 월급 카드까지 가져가셨어. 자기가 관리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면서. 지금 내 주머니에 5만 원도 없어. 정말 굴욕적이야. 저는 이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예전에 지훈은 아내보다 어머니가 돈 관리를 더 잘한다며 월급을 어머니께 드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꽃 한 다발이나 향수 한 병을 사면 낭비한다고 타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의 관리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참아봐. 어머니께서 관리해 주시는 돈도 다 당신 미래를 위한 거잖아. 나는 너무 멀리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네.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봐. 너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지. 지훈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낡은 라디오를 하루 종일 크게 틀어놓으신 거 알아? 퇴근하고 와서 잠깐 눈 좀 붙이려는데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었어. 소리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시골 늙은이 무시한다고 삐치셨어. 나 정말 너무 피곤해, 민서야. 집이 매일 시장 바닥 같아.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 가족이잖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당신이 그랬잖아. 부모님만 곁에 계시면 가장 행복할 거라고. 그러니 그 행복을 마음껏 누려봐. 나는 내일 아이들 등교 독려하러 마을에 내려가 봐야 해서 이만 자야겠어. 끊을게. 저는 지훈의 하소연이 제 평화로운 저녁을 망치지 못하도록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는 올가미처럼 점점 더 지훈을 옥갤 것이고 늘 사랑만 받고 자라온 그는
그 보살핌 속에서 곧 숨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계단식 노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훈이 교육청에 전화해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사정해서 이곳 분교의 유선 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휴대폰 신호가 약해서 중요한 연락은 보통 학교 전화로 해야 했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익숙하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민서 맞냐? 네, 어머님. 저예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건강하시죠?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건강은 무슨? 내가 전화한 건 너 당장 짐 싸서 돌아오라고 하려고 그런 거야. 3달이나 놀았으면 됐지.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서 애나 낳고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저는 2년 계약으로 파견 근무 온 거예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징계받고 제 경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경력은 무슨 놈의 경력?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수화기를 귀에서 잠시 떼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대단한 경력이 필요해. 내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데 뭐가 부족해. 네가 할 일은 집에서 애 낳고 시부모 봉양하는 거야. 내가 하도 소식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내가 불임 치료받으러 갔다고 거짓말하느라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불임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거짓말을 하셨다고? 이 모욕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러 온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인데 왜 숨겨야 해요? 영광이든 뭐든 난 몰라. 시어머니는 강압적인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아는 건 지금 이 집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 여자 손이 부족해. 지훈이가 삐쩍 말라가고 있잖아. 내 남편이 걱정도 안 되니? 내가 명령한다. 이달 말까지 당장 돌아와. 그러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저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차분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에 겁먹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리적 거리와 자유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학교와 아이들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훈 씨가 말은 건 어머님께서 곁에서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어머님께서 아들 챙기는 건 세상 최고라고 하셨는데 제가 돌아가면 오히려 방해만 될 거예요. 제가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년 뒤에 돌아갈게요.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는 분노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가 멀리 있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좋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지훈이한테 너랑 이혼하라고 할 테니 그때도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지 보자. 그건 지훈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어머님,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분노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운동장에서 줄넘기를 하며 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협박하고 욕할 수는 있지만 이곳에 있는 저를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자신이라는 튼튼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생각보다 일찍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칼바람이 대나무 벽 틈으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매일 아침 풀잎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저와 동료 선생님은 옷을 서너 겹씩 껴입어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쓰러워 저와 동료 교사들은 마른 장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교실 한가운데 작은 모닥불을 피워 아이들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흙투성이 얼굴들을 비추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추위와 차가운 계곡물 때문에 손은 피가 날 정도로 갈라졌지만 제 마음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편 따뜻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차가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지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다 버렸어. 뭘 버렸는데? 저는 불에 손을 쬐며 물었습니다. 내 스케치들을 전부 다 버렸어. 지훈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알잖아. 내가 몇 달 동안 밤새워가며 몰래 인테리어 디자인 스케치했던 거. 그게 내 유일한 낙이었는데 책상 서랍에 숨겨놨는데 오늘 어머니가 방 청소하시다가 전부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라고 고물상에 팔아버리셨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대학 시절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에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라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재미없는 행정 업무를 몇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케치들은 그의 꺼져가는 열정의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했어? 말했더니 나한테 소리를 지르셨어. 지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한가하니까 쓸데없는 짓이나 한다고 돈도 안 되는 그림 나부랭이 그만두라고 하셨어. 회사 일에나 집중해서 승진할 생각이나 하라고.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건 전혀 존중해주지 않으셔. 어머니한테는 당장 돈이 안 되고 명예가 없는 건 전부 쓰레기일 뿐이야. 이제 알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지만 제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당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이야. 당신은 그 황금 세장 속에서 행복해?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보고 싶어, 민서야. 예전에 너는 내가 어지럽힌다고 잔소리는 했지만 내 물건을 함부로 버린 적은 없었잖아. 오히려 나한테 좋은 색연필이랑 스케치북도 사줬었는데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사람은 보통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야. 저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겨울은 정말 춥지만 지금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져. 몸 잘 챙겨.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서서히 진실을 깨닫고 있었지만 그 대가는 깊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사적인 공간과 열정을 무참히 짓밟은 이 사건은 지훈의 인내심을 마지막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설이 다가오자 산안개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떡을 깼고 돼지를 잡으며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훈의 집은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원인은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알아온 승진 기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과 명령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 지훈이한테 당장 전화해서 말 좀 해라. 걔가 지금 황소고집을 부리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어머님, 옆 도시에 있는 공단의 공장 관리자 자리가 하나 났는데 지금 버는 것보다 월급도 훨씬 많고 직급도 있단 말이야. 내 친척 어른이 소개해 준 건데 가겠다고만 하면 바로 출근할 수 있어. 그런데 지훈이가 싫다는 거야. 이게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내가 친척들 앞에서 어깨 좀 펴고 살게. 아들이 관리자 됐다고 자랑 좀 하게. 네가 설득 좀 해봐. 저는 즉시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지위에 오르기를 바랐습니다. 지훈이 그 일을 좋아하든 능력이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공장 관리직은 스트레스가 많고 환경이 열악하며 집에서도 먼 곳이었습니다. 예술가적이고 세심한 지훈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얘기 들었지? 어머니가 또 너한테 이르셨지?
네, 관리자 자리마다 한다고. 당신이 어리석다고 하시네요. 관리는 무슨... 지훈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거기 악취나고 유독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이란 말이야. 돈 때문에 목숨을 팔라는 거야. 어머니는 그저 공장장이라는 직함이랑 더 높은 월급만 보시고 내 건강은 생각도 안 하셔. 억지로 가라고 하시면서 안 가면 굶고 시골로 내려가시겠다고 협박하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 하는 일도 지긋지긋한데 거기로 옮기는 건 최악이야. 나는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야.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지훈 씨? 저는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작은 스튜디오를 열어서 내 손으로 사람들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는 그게 천한 목수 일이라고, 고생만 하고 포만 나는 직업이라고 하셨어.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아. 아니면 어머니를 위해 살아. 저는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30살이야. 인생의 절반을 어머니 뜻대로 살았는데 행복했어? 아니면 남은 인생도 꼭두각시로 살 생각이야? 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제 질문은 그의 오랜 나약함을 후려치는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너무 옥죄어. 민서야, 어머니는 다 나를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숨이 막힐까? 그건 독이 든 사랑이라서 그래. 어머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통제하는 거야.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당신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어머니 눈에 큰 어린애일 뿐이야. 잘 생각해봐. 저는 지훈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가짜 승진소동은 마지막 시험대였습니다. 지훈이 이겨낸다면 그는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일 것입니다. 저는 맷대 없는 남자와 평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석 달 그 쭌날 밤, 저는 고향에 가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기숙사 아이들과 함께 설을 맞이했습니다. 모닥불 옆에서 우리는 옥수수와 고구마를 구워 먹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분위기는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자정이 되는 순간 지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잘했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시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여보. 지훈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부모님은 어디 계셔? 주무셔. 올해 우리 집은 너무 쓸쓸해. 내가 일 옮기는 거 거절했다고 어머니가 단단히 삐치셔서 설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셨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을 거역하냐면서 계속 나를 원망하셔. 석 달 그 쓴날 밤, 초라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미웠지만 효심과 자아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 정말 변하고 싶어? 변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 불효자가 될까봐 두려워. 효도라는 게 무조건 순종하는 건 아니야. 효도는 당신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야. 당신이 불행하게 산다면 그게 바로 당신 자신과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가 제 말을 곱씹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나를 봐. 나는 모든 게 부족한 곳에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해. 당신은 재능도 있고 감각도 있는데 왜 한 번 도전해볼 용기가 없어? 실패가 두려워. 해보지도 않고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나아. 지훈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어. 나는 한 번도 당신의 재능을 의심한 적이 없어. 의심하는 건 당신 자신뿐이야. 용기를 내. 부모님과 솔직하게 대화해봐.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씀드려. 어머니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이해해 주실 거야. 만약 그래도 고집을 부리신다면, 그때는 당신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해. 스스로의 길을 가라. 지훈이 제 말을 되뇌었습니다. 맞아. 당신은 한 가정의 가장이야. 앞으로 아내와 자식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어머니에게 기댈 수는 없잖아. 어른이 되어. 지훈 씨.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대화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장벽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내면에서 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고 대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산골의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긴 잠에서 막 깨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그 집에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폭풍은 낡은 편견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하늘을 열기 위해 꼭 필요한 폭풍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